어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11차 변론, 최종 변론에 나와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소시오패스였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행하는 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변론을 보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제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미디어를 통해서나 이렇게 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가 검사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공직 시스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언론 환경, 그리고 정당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자를, 이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게 된 게 아니라 쭉 이런 인격장애를 갖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나라를 절단을 내는지, 엉망진창을 만드는지 정말 슬픕니다. 네. 자, 미디어 오늘이 오늘 신문의 주요 뉴스와 사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종합을 했는데, 자, 동아일보는 승복 약속조차 없다. 최소한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해야 된다. 자, 윤석열 변호인이 뭐라고 했죠? 윤석열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이다. 석동현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하야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조건부로 뭘 할 그런 째째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사실상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나를 복귀시켜주면 내가 사고 안 치고 개헌에 협조하고 할 테니까 나 좀 복귀시켜줘, 어제 이렇게 호소한 거잖아요. 조건부로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자, 경향신문 최후까지 반성은 없었다. 동아일보 계엄 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한겨레 윤석열은 반역 행위자 파면 촉구. 한국일보 승복 메시지 없었다. 조선일보가 제일 한심합니다. 진짜 이 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 이 거짓말을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 의미를 붙여갖고 사설 제목으로 실어줍니까?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연연하겠다. 일면 기사 제목이네. 일면 기사. 임기 연연 않겠다. 이 말 믿는 거예요, 정말? 임기 단축 개헌 표명? 윤석열이가 12월 7일 날도 자기의 임기 거치 전부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다 거절했잖아요. 지금 와서 이 말을 믿는다고요? 자, 이거 보면, 자, 언론이 정상 언론과 비정상 언론이 구분이 됩니다. 자, 줄을 끄어보겠습니다. 요까지는 그래도 정상 범주에 들어와 있는 언론입니다. 적어도 윤석열 이제 최후 진술권에 대해서는. 요 아래는 전부 비정상입니다. 자, 보시면 중앙일보 임기 연연 않겠다. 임기 단축 개헌 표명. 자, 복귀 가능성도 없고, 복귀하더라도 윤석열이 이 말을 지킬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습니까? 국민일보 계엄은 대국민 호소. 윤석열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임기 단축 개헌. 국회 측 반헌법적 도발. 이게 마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일보 윤 직무 복귀하면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 그러니까 이 밑에 5개 언론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신문사는.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스피커 노릇을 하거나 중립적인 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언론입니다. 자, 민은정님, 지각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일보는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주인인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주인이죠. 조용기 목사 일가가. 국민일보는 재정이 의외로 튼튼합니다. 순복음교회 신도가 단일교회로선 세계 최대, 이런 말도 있던데 50만 명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50만 명까지는 몰라도 10만 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국민일보 평생 구독료를 걷고 하니까 또 이분들은 또 국민일보를 다 구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측 시각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죠. 이게 대국민 호소라고 순복음교회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종교가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회가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득권 유지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빌붙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참담합니다.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죠. 세계일보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신문이잖아요. 자, 중앙일보는 그 자체가 재벌입니다. 삼성가이고 보광그룹을 갖고 있죠. 보광 패밀리, 그 CU 편의점이 전부 보광이잖아요. 중앙은 JTBC도 갖고 있고 조선일보하고 중앙 그 자체로 족벌 언론이자 재벌 언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하고 세계일보는 종교 언론이죠. 서울신문은 원래 준공영 언론이었습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 지분이 KBS 기재부 뭐 이런 데로 넘어가서 준공영으로 있다가 우리사주의 지분을 호반건설이 2021년인가요? 몽땅 사들여서 호반건설의 언론사가 됐죠. 그랬더니 맨날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조중동 아류가 됐습니다. 서울신문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일보가 지금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 조금 옛 명성, 민주언론으로서 정론지로서 옛 명성을 조금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동아일보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동아일보는 채널A하고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JTBC하고 거꾸로. JTBC가 중앙미디어그룹이 중앙은 조선일보랑 비슷하게 논조를 가고 보수적으로 JTBC가 약간 민주언론 행세를 하고 있는데 동아는 그 반대로 동아일보가 약간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서 민주언론 행세를 하고 채널A는 TV조선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국일보도 동아마루에서 소유하고 있죠. 중립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신문만 보면 형편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투력이 지금 많이 상실됐습니다. 방향은 그럭저럭 우리 민주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투력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거나 특종 보도를 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한겨레는 또 이 안에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민주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보도도 하죠. 지난번 조국 사태 때 검찰 편을 열심히 든 기자들도 있으니까요. 신문사만 보면 우리 한국의 언론의 지형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사설 제목 보면 경향은 내란 사과 없이 복귀 망상까지 드러낸 윤석열의 최후 진술, 한겨레 끝까지 반성사가 없는 윤석열 파면해야, 동아일보 윤석열 헌재 진술 끝내 달라진 건 없었다. 중앙일보 최후 진술까지 통합 외면한 윤석열 실망스럽다. 한국일보 국가 국민 위한 계엄이라니 윤석열 최후 진술 참담하다. 서울신문 이제 갈등 접고 승복 다짐을. 세계일보 최후 진술까지 승복 없이 언급 없이 계엄 정당성 강변한 윤. 조선일보 대통령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 밝혀야. 민주당은 왜 또 끼워 넣습니까? 자, 조선일보는 언론인 척하지만 또 플레이어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청와대가 크게 부딪혔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조선일보 주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조선일보에서 해직이 됐나요? 파면이 됐나요? 그리고 TV조선의 이진동 당시 사회부장이 이끄는 팀에서 그 박근혜 최순실 의상실 영상을 찍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우리는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정권을 퇴진시킬 수도 있어 라는 조선일보 나름의 또 망상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듣기엔 윤석열이 무려 한 55분 동안 서서 A4지 77장 분량의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윤석열이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분위기와 윤석열의 어떤 태도 그리고 앞서 모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만 짧게 제가 잘라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통스러우셨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했는지는 알아야지 또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참고 들었습니다. 자, 최후 진술을 한번 전문을 다 읽을 순 없고 제가 아까 55분이라고 했는데 67분이라고 하네요. 67분 동안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윤석열이 시종일관 헛소리를 떠들었습니다. 자,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달라 무력 아닌 대국민 호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과거와 다르긴 뭘 다릅니까? 오히려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과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준비했던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골라서 선포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전시, 내란, 이에 준하는 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대국민 호소를 하려면 그냥 호소를 하면 됩니다. 완전 헛소리입니다. 대통령 되니 문제점 보여.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지난 3년 가까이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했다. 쉽게 확인했으면 국정원, 검찰, 경찰 다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죠. 아무것도 못해놓고 없으니까 실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쉽게 확인했다? 확인한 거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공개 못합니다. 북한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윤석열이 말한 게 겨우 그 정도입니다. 선관위의 서버 비밀번호가 중국 무슨 전화번호하고 거의 똑같았다. 이런 걸 증거로 내놓습니다. 북한 지시에 따라 선거 개입 정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윤석열 당선될 때는 그 왜 개입을 안 했습니까? 그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개입을 안 하고 작년에 치러진 총선에만 콕 집어서 개입을 했다는 겁니까?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려면 맨날 개입해갖고 국민의힘 후보를 다 떨어뜨리면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국방력 약화에 앞장섰다? 삭감한 예산 우리 군 눈알 같은 거? 이것도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쓸데없이 국군의 날 행사 때 시가행진해갖고 탕진한 예산이 얼마며 본인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우리 군에 입은 타격이 얼만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위기라 판단. 이거를 본인이 혼자 판단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시사변이라 해야지 지 혼자 봐서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생각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증거입니다. 계엄 목적은 주권자에게 위기 알리는 것, 목적의 상당 부분 이뤄. 직무복귀 시 또 계엄 터무니없는 이야기 결코 그런 일 없어. 윤석열의 수하들은 국회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계엄을 하느냐. 나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김용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은 황당무계한 소설이고 괴담이라고 공격을 했죠. 그래놓고 계엄을 했던 윤석열이 지금 와서 계엄 안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전부 다 제대로 된 한덕수마저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흠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장관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전에 충분히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임기 연연 안에 본인이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고 마치겠다고 이미 추석 때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제일 윤석열이 나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졌다고 보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
이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정도입니까 이게? 나라를 거덜낼 뻔했고 우리나라를 동남아 라오스 미얀마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이 혼란과 불편을 끼쳤다고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입에 형식적인 사과밖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고 서부지법을 때려 부숴서 구속된 사람들에게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북한이 없었으면 국힘은 절대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게 국민의힘이죠. 옛날에 총풍 사건도 있었잖아요. 휴전선에 와서 총 좀 쏴달라고. 자, 윤석열의 이 헛소리 67분의 헛소리 중에 요약을 하면 그런 거고요. 자, 윤석열이 한 헛소리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다. 자,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가 돼서 윤석열 부부가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기 직전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놓고 다 알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뻔뻔한 자입니까? 그 다음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야, 본인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는 그러면 북한이 지령을 안 내렸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지령을 내릴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났겠죠, 북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 때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옛날에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이런 식의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달 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한 언론도 있고 그런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숙했고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민주당이 심지어 야당인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한다고?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저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런 방송을 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아직도 북한 타령을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망상이 있는 사람이고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북한 운운하는 사람들은 색깔론 들고 나오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북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 윤석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대로 다 실행이 됐으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등 포함해서 1차, 2차, 3차 수거까지 가면 제가 500명 안에는 못 들었지만 10,000명으로 넓히면 저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구독자 1만 명 이상 유튜버들도 다 잡아갖고 수거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난동 폭도들에게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간첩 이야기만 2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간첩을 좀 잡지 그랬어요. 있으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도 잡고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계엄 선포하기까지 2년 반 넘게 2년 7개월 동안이나 대통령 하면서 왜 간첩을 안 잡았습니까? 그러면 간첩 이야기를 25번을 했다고 합니다. 간첩이 그렇게 있으면 잡아야죠. 간첩 안 잡고 계엄을 선포해서 간첩을 잡는데 국회로 왜 보냅니까? 군인을. 왜 선관위로 보냅니까? 망상이 아니겠죠. 자, 윤석열의 최후 진술에서는 국회 창문을 깨고 군대가 들어간 것은 시민 충돌을 피하려 불 꺼진 곳에 간 것이다. 자, 김현태가 지하에 내려가서 차단기를 내려서 지하에 불을 껐다. 이것도 반박해야 되고 군인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반박해야 되니까 그걸 합쳐서 시민 충돌을 피하려고 불 꺼진 곳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진술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너무 한심하니까 이 불 켜진 창문 깨고 들어가는 사진을 실으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시민 충돌을 피하려고 군인이 출동하니까 계엄을 선포하니까 시민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시민 충돌을 피하려고 불 꺼진 곳에 간 것이다. 정영식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김복형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어제 헌재에서 이루어진 최후 변론을 듣고 정영식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조금 나라도 반대 의견을 내볼까? 혹은 다른 사람 좀 토론을 통해서 반대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볼까? 속으로 생각했다가도 윤석열의 저런 반인격적,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기반한 망상 발언을 들으면서, 헛소리를 들으면서, 와, 이건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제도 헌재에 최종 변론을 하는데 국회 변론할 때는 안 듣고 지 말할 차례만 딱 와서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지각을 했죠.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 절차에 대한 존중, 예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인간입니다. 막되먹은 인간이죠. 자, 하다가 이제 윤석열 전에 변호인들끼리 서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되는지 국회 측 변호인들이 먼저 변론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변론을 했는데 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국회 봉쇄가 있었다면 우원식이 어떻게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었겠냐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김계리가 이 영상을 틀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제시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으면서 뒤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겠죠. 자, MBC PD수첩의 서울의 밤을 재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데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우원식 의장 왜 담을 넘어갔겠습니까? 김계리는 수준 미달인지 정신병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국회 봉쇄가 없었다는 증거로 어제 주장을 했으니 정영식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윤석열의 67분짜리 헛소리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망상에 기초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그대로 드러낸 그런 최후 변론을 보고 권성동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본인의 고뇌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진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진솔하다고 생각했으면 권성동도 반사회적 인격장애고요. 만약에 그냥 윤석열이 살아나야지 본인도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이야기했다면 아주 간교한 인간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나라의 헌정은 안중에도 없고 지 살 길만 찾는 거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시대에 한가닥 하던 인간들의 수준은 다 이 모양일까요? 아까 권영세도 그랬잖아요. 사과가 참 진솔했다. 권영세, 권성동이 지금 국민의힘의 투톱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이죠. 내란 동조당이고. 아까 아쭈님이 이야기하셨나요? 우리나라 공직자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 정상명이 어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멘토, 윤석열 결혼할 때 주례도 봐줬다고 하는데 정상명이 그동안 등판 안 하다가 어제 최종 변론에 본인이 검찰의 대부로 알려져 있고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거기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상명보다 다 한참 후배들입니다. 정상명은 1950년생이니까 만 75세, 헌법재판관들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러니까 정상명에 비해서 한 20살, 15살, 20살 정도 후배입니다. 그런데 정상명이 어제 나와서 본인의 그런 권위, 무게 이걸로 헌법재판관 한번 영향을 줘보겠다라고 해서 변론을 했는데 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가짜않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결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자기가 윤석열을 너무 오랫동안 알았는데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가 났고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만나기를 즐기고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 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항상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다. 초임 검사부터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도 그의 평생 살아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다. 그런데 너무 소신이 확실하고 국민주권은 확실해서 정치인을 유해해야 하는데 왜 너무 그렇게 자기 소신을 지키려고 하냐? 집착하려고 하냐? 그래서 꾸짖을 때가 있다. 그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집착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 인간이? 아니 원로 법조인이면 나이가 들면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자가 지금 어제 윤석열의 최후 변론에 등판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헌법과 법률과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시장 상인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윤석열의 탄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법고시 동기라는 이유로 노무현과 파리 내에서 노무현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검사가 정상명입니다. 검사들은 다 죄다 이 모양인 건가요? 수준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변론을 원로랍시고 어제 나와서 했는데 가소롭습니다. 국민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코트 입고 폼 잡고 나와서 내뱉는 말이 쓰레기 같은 말만 내뱉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살려주자고요? 복귀시키라고요?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죄다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걸러도 그냥 면종복배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개기는 사람이 있고 삐딱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빼고 살살거리고 민주정부에 협조할 것처럼 굉장히 민주적인 의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뒤에 와서 칼을 꽂는 거죠. 윤석열과 정상명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해체해야 됩니다. 검찰 안에서 괜찮은 인물을 발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체가 정답이고요. 검찰도 문민 통제하기 위해서 기소청을 만들더라도 비검사 출신은 기소청장으로 앉혀야 됩니다. 자, 이 뉴스죠.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하고 윤석열 부부 메신저 역할을 한 언론사가 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라는 거죠. 김건희가 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입장을 내놔야 되겠네요. 녹취록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지금 야금야금 나오고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인가요? 누가 흘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정상명 사위 화랑 건물이 비밀 캠프로 이용이 됐죠. 뉴스타파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거사무소로 선관위에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법 위반이고 이게 사실관계로 확정되면 윤석열은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명태균 변호사가 김건희가 언론사 압박하는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주진우 기자가 틀었네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시켜버릴 거야 라고 한 녹취가 일부가 공개가 된 거죠. 자, 윤석열의 녹취가 또 풀로 시사인에서 공개가 됐죠. 이것도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건데 주진우 기자는 어디 빨대를 꽂아놓고 지금 계속 쭉쭉 빨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이 이미 입수를 해서 11월 달에 공개한 녹취록이죠. 그때 명태균하고 윤석열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이후에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죠. 자기는 공천에 관여한 일이 없고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덕담을 해준 거고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풀녹취를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던 내용이 좀 더 나왔죠. 그 전에 KBS하고 JTBC가 검찰의 녹취록 그러니까 육성 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을 전달을 받아서 일부 보도를 했습니다. 윤상현이한테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런 내용은 이미 12월 달에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된 건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2년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날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명태균이 전화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서 이루어진 녹취록 풀녹취가 공개가 된 거죠. MBC가 지금 시사인을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시사인에서 어제 저녁 8시 38분에 황금폰 속에 윤석열 명태균 전체 통화 육성 공개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육성을 들으시려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녹취록이 나옵니다. 실제 음성 파일이 있는 녹취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저기다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윤상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공개한 것을 이걸 일부 편집한 파일을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 짜깁기를 해서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짜깁기한 녹취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품격에 맞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고 그 당시 윤상현한테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지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윤석열이 기자회견 할 때 캡처 화면입니다.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 문제로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까면 또 거짓말하고 하나 까면 거짓말하고. 민주당이 이거 10분의 1만 나왔어도 지금 정말 해체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을 겁니다. 조태용이랑 김건희 문자 내용도 빨리 까져야 될 텐데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가 아이폰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통화 기록은 조회가 되는데 문자 내용은 폰에서 삭제해버리면 복구가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날 왜 명태균한테 전화를 했죠? 보면 김건희가 닥달을 해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냥 반말 찌꺼리입니다. 윤한홍이가 상현이가 뭐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명태균한테는 가끔 존댓말을 해줍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명 선생님이 불안해하니까 빨리 전화를 하라고 취임식 전에 그 바쁜데 윤석열을 족쳐갖고 윤석열이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듣지만 말이 많지만 내가 윤상현한테까지 이야기해서 다 눌러놨고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게 맞지만 실제로는 김건희가 개입한 겁니다. 김건희가 시켜서 윤석열이 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런 녹취록을 이미 석 달 전부터 다 갖고 있었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을 해야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명태균을 내일 조사한다 어쩐다 하는데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상설특검으로 간다고 하는데 명태균이 본인이 이 사건의 지금 핵심 피의자인데 명태균이 지금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벌을 받는데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요. 왜 찬성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겐 다 면죄부를 주고 자기만 처벌받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특검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지금 명태균 폰에 지금 오늘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김영선 공천 개입 나왔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명태균하고만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겠냐고요. 김건희, 윤석열의 지난 3년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면 엄청난 아마 고구마 넝쿨 뽑히듯이 줄줄줄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한통속이니까 그렇죠. 자, 국짐당하고 대다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족벌 언론 전부 그리고 경제지 전부 한통속입니다. 검찰도 한통속이고 법원도 한통속이고 교수들도 한통속이고 다 한통속이니까 그렇죠. 왜 한통속이냐? 이들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은 갈등하기가 쉽습니다. 야, 네가 추구하던 가치는 나와 달라 하면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은 이익이 있으면 다른 건 다 눈 감아주고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윤석열은 맨날 봐주는 거죠.